네, 인포맥스 인사이트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이죠. 네. 정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촉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좀 반신반의한 입장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요 해외 사례와 함께 AI 교육 플랫폼 만드는 기업을 살펴보면서 이 정책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의 최삼락 IT 개발실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웅진 싱크빅에서 이제 24년간 한 회사의 IT를 담당한 우리 최삼락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짧게 자기소개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웅진 싱크빅, 에듀테크 기업 웅진 싱크빅에서 24년간 신입사원부터 지금 임원까지 하면서 IT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요. 예.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게 뭐 독서나 학습 관련된 부분을 디지털 세상에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 전달돼 줄까 하는 업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4년간 한 회사에서 그도 교육 시장에서 일하신다 쉽지 않은데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뭐 어떤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기술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 교육 시장에서도 그 기술을 어떻게 가져올까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예.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시절에는 PC 쪽에서 교육을 어떻게 접목해 볼까라는 시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러닝 시장으로 가면서 동영상 학습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모바일 학습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까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면서 사회 변화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어떻게 빠르게 적용해 갈까 계속 고민하면서 하고 있고요. 변화가 많다는 것도 또 재미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또 재미있어서 한 24년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했지만 성문님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계속 계시면서 네. 그 변화를 쭉 보신 거니까 24년 동안 24년이면 2000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계셨던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저기 그러면은- 밀레니엄 예,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했을 때도 2000년대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변화들이 세상 두 번 변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어떻게 보면 테크,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내용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보시는 분들이 사실 학습지 생각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IT가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뭐 그 조사기관인 홀론 IQ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조사한 걸 보면은 이 에듀테크라는 시장의 규모가 지난 2019년에 240조 원 정도 네. 이거였고 2025년에는 530조 원 정도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 시기가 우리나라 AI 교과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렇게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건가요? 뭐 기술을 이용해서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는 뭐 어떤 산업 분야도 다 마찬가지일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 분야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기술이 교육에서 적용되려고 하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을 이제 적용하는 사회에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생활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답을 좀 해결해주는 영역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했을 때 걔를 나의 무기로, 나의 도구로서 잘 사용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형태가 또 하나 존재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 직접적으로 이제 학습에 도움을 주는 책을 읽는 활동이나 공부하는 활동에서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는 활동에 어떻게 기술이 기여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에듀테크 분야는 아무래도 한 세 번째 항목인 것 같아요. 학습하는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기술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더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희 내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서 적용해 가고 실제 이제 성과 측정을 하다 보면 뭐 학습 완료율이 한 10% 이상 상승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술이 좀 더 우리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점점 더 이제 이런 쪽의 역할들 단순하게 이제 뭐 AI뿐만 아니라 뭐 AR, VR 여러 가지 외부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산업 쪽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디지털 교육 정도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이 단어가 에듀테크라는 굉장히 신용어 같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언제쯤부터 이렇게 좀 바뀐 겁니까? 에듀테크라는 단어도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이렇게 썼던 거 보면 한 5, 6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쓰기 시작했었던 예. 것 같고요. 5, 6년 전에 이제 변화를 놓고 본다고 하면 빅데이터 AI가 도입됐었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의 맞춤형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에듀테크라는 표현이 좀 더 강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형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에듀테크가 됐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예. 네. 예, 글로벌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좀 보면요. 일단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단말기도 학생들에게 주고요. 또 98%의 환경에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단말기, 이 디지털 교육에서 단말기가 갖는 의미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디지털 교육에서 이제 단말기를 가진다라는 것들은 예. 앞쪽에서 잠깐 말했던 개인화할 수 있다라는 형태, 나에게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의 시작점이 이제 단말기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이제 종이로만 학습했을 때는 알 수 없는 아이들의 학습자들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단말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모아지면서 그 경향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개인 학습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제 AI를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AI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코스웨어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학습의 시작 그리고 모든 또 단말기가 공급이 된다라는 것들은 또 뭐 교육의 평등 그러니까 단말기를 접하지 못하는 아동들이나 이런 쪽에 그 단말기를 정부에서 공급해주고 공공에서 공급해주면서 그 기회에 대한 뭐 균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 보면서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네. 저도 이제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네. 그 핸드폰을 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되게 고민이거든요. 가벼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단말기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에듀테크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를 알기 위한 그 네네. 과정이긴 한데 또 이게 약간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안 돼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사줬어요? 아직 안 사줍니다. 저희 학교에 그러니까 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1학년들도 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 스마트폰하고 교육용 단말은 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죠. 네네네. 얘기일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은 좀 개인의 용도 네. 이런 용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이제 교육에 관련되면 뭐 영상이라든가 뭐 디지털 콘텐츠, 텍스트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데 네. 스마트폰은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서 한 10인치 이상 정도 돼야 좀 커야죠. 좀 커야 많은 정보들을 좀 전달할 전달해 수 줄 수 있고, 있고 네. 또 상호작용도 가능해지는 음. 단말기의 상호작용도 가능해지기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교육용 단말 공급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냥 가벼운 질문을 드린 거고 사실 디지털 단말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이게 좀 중요하게 들었던 게 얘가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담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가르쳐 줘야 되는 이것과 아이하고를 맞춰야 되는데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근데 이제 종이에다가 쓰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과만 보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그리고 아이 제가 만약에 학습을 받는 입장의 아이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좀 감시받는 느낌도 들고 막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풀고 있는 것이 다 뭔가 AI가 다 보고 있는 건가? 내가 틀린 것도 다 보고 있고 막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AI를 가지고 서비를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아이들이
자기는 이제 100점을 맞았다고 당당하게 왔는데 아. 너 이거 좀 틀린 거 아니니라고 아하. 하면 왜요? 저는 다 풀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아. 나오는 좀 약간의 그런 뭐 이렇게 반발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긴 했었지만 그거보다 긍정적인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음. 그 당시를 넘어가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그러니까 뭐 찍어서 그쵸, 그쵸. 뭐 맞췄는데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다음 단계에 갔을 때 또 혼돈을 겪는 상황이기 그렇죠. 이게 때문에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계속 틀리는 거죠. 계속 틀리고 다음 단계에서 다른 단계를 할 때 걔 때문에 다음 단계를 아하. 넘어가지 못하는 아하. 뭐 이런 현상들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감시라는 활동보다는 도움 주는 활동이라고 도움 주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선생님들, 어른들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아. 그거를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혼내느냐, 아니면 그거를 코칭이라고 하는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바꿔주는 거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감시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어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단어 그럴 같기도 합니다. 수 있겠네요. 네. 네, 교육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저도 늘 고민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틀린 건데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를 고쳐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깨주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너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좀 정리를 하면서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AI 개발까지 가는데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플랫폼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각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에듀테크라는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30조 원 정도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미국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영국을 좀 보겠습니다. 영국이 사실 공교육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영국은 어떻습니까? 뭐 영국의 뭐 구체적인 정책 사례까지 뭐 제가 알고 네.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영국 사례를 놓고 보면은 조금 저희랑 다른 지점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의 뭐 조화로움, 그러니까 역할의 조화. 분담이 잘 되어 있다.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영국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성공했는 사례로 언급되는 거 보여지고. 영국 교육이요. 네. 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플랫폼 내에서 하는 역할을 품질의 관리라고 하죠. 이게 유해하거나 잘못되거나 잘못 사용되거나 이런 것들의 품질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그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하고요. 그 가이드를 통을 이제 뭐 플랫폼 쪽에서 공개가 되면 그 민간 기업은 그 가이드에 준수를 하면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수요가 공급할 수 있는 수요차가 존재한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지점들이 없을 때는 너무나 막연하게 시작해야 되고 가능성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좀 더 명쾌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도전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면서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가 더 확장이 되고 그 확장에 의해서 뭐 잘 성공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이 학교 현장이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거를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지점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어진 툴 하나로서만 뭐 가르치는 것보다도 뭐 예를 들면 수학에서는 뭐 AR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형태로 한번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네. 뭐 국어나 영어 이런 쪽에서는 AI의 음성인식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형태를 좀 자기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이렇게 조합해서 쓸 수 있고 교수 방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영국에서 잘 안착하고 있고 그 이제 사례로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외 사례가 이제 미국과 영국을 알아봤는데 에듀테크 쪽에서 지금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나라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에듀테크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딱 이렇게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분석이 좀 덜 됐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하게 성공했어라기보다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결과가 같아요. 질문을 조금 나오고 있군요. 바꿔서 예. 그러면 어디가 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좀 배울 게 좀 많다. 아까 영국 사례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뭐 영국 사례에서 좀 배우고 싶은 지점도 있고요. 뭐 여전히 미국이라는 시장도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미국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들은
좀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교육 분야에서도 기술 적용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 저희가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같이 협업 파트너를 찾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을 때 네. 그것을 찾은 곳이 이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였거든요. 아하. 그 협력 파트너를 그쪽에서 찾을 수 있었고 이미 저희가 시작했을 때보다 5년, 한 10년 전부터 이런 쪽에 투자나 했기 때문에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는 사례는 또 미국 사례도 꽤 많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의 민간 기업 다 알고 있는 A사, G사 이런 같은 경우도 그다음 교육 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교육 분야에 특화된 작업들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에듀테크를 잘 하고 있는 곳은 어느 나라냐라고 여쭤봤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은 정책을 잘하는 나라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 기업인이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해외에도 이렇게 뭐랄까 에듀테크 사교육 시장이나 민간 시장이 활성화가 좀 되어 있습니까?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문화권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양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해 형태라든가 이런 민간 교육 시장이 좀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 학업 대학이라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형태가 민간 시장도 꽤 존재하고 교육열 자체도 동양 쪽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양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공공 중심, 공교육 중심의 정책이 많죠. 학교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꾸려주고 학교에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역할로 가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바라볼 때는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쪽인 것 같아요. 그 해외에 이제 진출하실 때도 그런 환경들이 확실히 다르긴 하겠군요. 네. 미국은 학원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가는 사람만 가고. 자,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지난 2월 말쯤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추진 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이 바뀌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22년 교육과정이 이제 1, 2학년은 이제 국정교과서로 내년부터 적용이 돼서 가는 거고 AI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3, 4학년, 초등학교 같은 3, 4학년, 중학교 같은 경우 1학년 이렇게 적용하는 순서로 이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계획됐던 대로 이제 움직이시는데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강하게 추진되고 적용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좀 다른 모습이 학교에서 열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서 수학 1단원을 모든 아이들이 같은 교과서를 보고서 공부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AI 디지털 교과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아이들은 상상이 좀 잘 안 됩니다. 네. 어떻게 깨질까요? 좀 성취 수준이 빠른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앞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딴 거 공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이마다 다른 단원의 다른 교과서를 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일이 있어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상태로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LMS나 이런 도구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한데 그 LMS가 뭐? LMS.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학습하는 결과나 이런 것들이 다 집중돼서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걸 보면은 누가 뭐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초등학교는 작게는 20명, 많게는 한 35명까지 이제 한 반에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가르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는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실제로 종이에다 문제를 풀거나 하려면 채점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다 하시고 또 성적 입력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됐을 텐데 디지털 기반으로 하게 되면 자동 채점이 이루어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소모적인 업무는 오히려 더 줄어지는 효과성도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업무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이제 소모적인 작업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라는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더 많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 본연의 업무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방향성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물론 그냥 무 자르듯이 딱 갈라지진 네.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실의 모습은 학생들이 앉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판서를 하나의 하고. 판서를 판서를 하고 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거는 각자 알아서 뭔가 단말기를 통해서든 뭐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네요. LMS가 있으면 체크를 하면서 이런 구조를 상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물론 공존하겠죠. 이런 공존할 부분들이. 겁니다. 네. 분명히 이제 기본적으로 티칭을 해야 되는 영역은 분명히 또 그렇죠. 존재할 거고요. 예. 그 영역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은 디지털 콘텐츠가 이제 대신해 주기도 할 거고요. 그 부분이 공존을 하긴 할 텐데 뭐 평가를 하거나 아이들의 수준을 판단하고 하려고 했을 때 그 네. 전에는 뭐 시험이라는 수단, 뭔가를 시험을 보고 채점을 봐야지만, 봐야지만 네. 알 수 있었던 게 이제 가정 중에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네. 그 실시간 이제 이 아이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게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게 실시간으로. 되죠. 네. 아하.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수학 익힘책을 똑같은 걸 놓고 똑같은 네. 데를 풀어봐라 했는데 그쵸. 이 친구가 전과를 보고 정답만 아는 건지 몰랐었는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되면은 과정을 알고 푸는 건지도 A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겠죠. 야, 근데 이게 쉽지 이거는 않을 것 조금 더 같은데. 이제 그러면 벌써 너무 앞서간 그런 걱정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학부모의 입장에서 네.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아마 이제 보시는 분도 학부모실 거니까. 그러겠죠. 예. 근데 이게 걱정스러운 분은 야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지면 어쩌나. 너 빨리 가면은 너무 또 앞에 가고 뭐 어떤 애는 엄마 얘는 뭐 5학년인데 뭐 중학교 거 공부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이제 갈등 또 걱정되거든요. 비교 이게 평가가 아마 우리는 잘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제도적으로 네네.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나요? 고민을 뭐 교육부 차원에서 당연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근데 아이들은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이제 그렇죠. 도형에 되게 강하고요. 맞아요. 어떤 아이는 뭐 숫자, 연산에 좀 강한 맞아요. 아이도 있고 뭐 이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는 좀 맞춰져 가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인정해주고 강화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 또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하고 이러면 어떠냐 뭐 이런 그 반론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아직은 부족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나쁘지 않을까 맞아요. 싶거든요. 맞아요. 뭐 수포자들, 수포자 그죠?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네. 것들이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못 더 따라가니까. 이상 따라가지 못하니까 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어. 그냥 난 이거 여기서 멈춰버릴래라고 하는 포기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나쁜 활동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지점을 해결해주면 거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에서는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너무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네, 뭐 저- 교육부에서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따져 물을 거는 조금 아, 사실 그럼요. 좋은 건 네.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이르면 2028년부터 종이가 완전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8년에 종이가 없어지는 게 가능은 할까요? 예? 교육적으로다가. 저 뭐 회사 입장이나 뭐 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종이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봐요. 종이가. 종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매력, 아하. 그다음에 그거 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게 뭐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효과 자체를 부정하고 걔를 이제 없애는 뭐 0 아니면 1로 선택해서 얘는 없고 이제 이거로만 간다라는 게 없애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네, 입장이시네요. 융합해서 잘 쓰는 방향으로 오히려 선택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싶어요. 종이 저는. 자체가 좀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종이는 이제 속도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깊이라고 할까요? 깊이. 네, 생각의 깊이나 이런 것들에는 좀 더 많은 활동이 될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그 사실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패드에다가 아무리 펜이 좋아져도 그렇죠. 필기감이라든지 공부하는 느낌이 완전 안 와닿거든요. 저도 그림 장난으로 그려봐도 이게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연 이 교육에다가 테크나 뭐 AI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결합이 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대를 살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를 봐야 되는군요. 네. 그쵸. 그 아이들은 10년 후, 20년 후에 현재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술이나 사회, 뭐 성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기술은 많은 속도로 앞에 가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차단하고서 성인이 돼서야 쓸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제약을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지금 어린 아이들도 휴대폰 다 잘 쓸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쓰고 네, 있고요. 그 유치원생이 막 결제도 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우리가 이제 저희 종이만 쓰게 딸도 할 수는 사줘야 없죠.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에듀테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듀테크란 용어 자체도 좀 산업적인 측면의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까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좀 이런 변화를 좀 잘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디지털 기반으로 학습하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전통 산업에서 종이를 기반으로 했던 산업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같이 융합해서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85% 정도가 되거든요. 85%. 병행해서 같이 하고 굉장히 높군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디지털과 책을 융합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한 85% 정도가 되고요. 뭐 숫자상으로 봐도 꽤 많은 숫자가 사용되고 있어서 예. 아이들이 적응하는 거는 오히려 더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책이나 종이로 보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가 동작을 하게 되면 아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순 계속 반복시키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두기 때문에 예. 학습량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더 이해가 좋다라는 부분이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네. 기존 그러니까 이런 학습지보다 거죠. 거부가 그러니까 이제 높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풀어야 되고 또 풀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네. 이제 이 충분히 이제 그만 풀어도 뭐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모르는 건 또 더 하게 하고 아는 거는 그만하게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는 네.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네네. 부분도 있죠. 이제 디지털 IT 테크가 들어오게 되면 네. 다른 경험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론도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아. AR 기술이라든가 VR, 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뭐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책에서만 느끼지 못하고 실제로 가지 못하는 공간에 가서 경험을 하면서 가상 환경 같은. 네, 네. 곳에서 저희가 우주를 갈 수 없는데 메타버스는 우주를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주에 대한 호기심, 그다음에 뭐 이런 호기심들을 더 자극하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크가 뭐 선택해야 되느냐보다는 오히려 필수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기술을 이렇게 아이에게 노출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얘기한 김에 네. 말 나온 김에 좀 질문을 드려보면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는 가나요? 게 챗GPT 이야기인데요. 사실 네네. 이제 논의가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요즘에 보면 미국 내에서 과연 이 챗GPT를 아이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괜찮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냥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네. 공업 수학을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아, 네.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아, 네. 보는데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교수님은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계산하는 건 그냥 전자계산기로 하시고 아, 수식만 잘 세우고 뭐 이런 거를 평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때도 네. 이제 기기 테크라고 하는 부분에 그렇죠. 이제 충돌이 생겼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은 그런 것들은 기계가 맡겨주게 하고 그 논리적인 해석,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챗GPT도 좀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아, 챗GPT는 결국은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받을 수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하는 힘을 또 어떻게 키워줄 거냐? 그러면 질문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를 챗GPT가 반대로 판단해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는 이런 형태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챗GPT가 이런 답을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보다는 다른 질문을 바꾸는 게 좋겠어를 옆에서 다른 사람이 코칭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우려 지점이죠. 문제를 냈는데 챗GPT가 다 해결해주고 아무것도 뭐 그냥 카피해서 냈더라. 뭐 그렇죠. 이런 지점들을 다른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걔를 이제 쓰면 안 돼라고 딱 막는다고 해서
쓰이지 않을 건 아니다라는 결국은 생각이 쓰겠죠, 그죠? 네. 네, 결국은 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질문을 잘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답을 주는 데는 또 있으니까요. 그 답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이제 문해력이라든지 독해력이 확실히 중요해지는 독해력 중요해지는 예, 시대.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문답 계시는 회사는 우리나라 업계 1위로 알고 있는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테크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뭐 시장 규모는 뭐 제가 정확히 선정해 보지는 예. 않았고요. 그거를 뭐 단순히 사교육이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영역, 뭐 예.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에드테크 영역도 꽤 많기 때문에 네. 정확히 선정해 보진 않아서 뭐 규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에드테크 시장은 다양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다양하다. 네, 네. 다양하게 이제 경험학대 쪽에서 컨텐츠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컨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줬을 때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경험이나 학습 방식을 올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접근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 곳이 아마 방식이 여러 갈래군요. AR, 뭐 VR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경험이나 이런 거를 확대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AI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쪽은 아이들의 수준이나 개인화 지점을 어떻게 잘 미세하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AI가 더 발전해서 뭐 저희도 조금 조만간에 적용할 예정이긴 한 커리큘럼이 지금 현재는 해결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순서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져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기 학습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분야에 대한 것도 계속 적용돼서 좀 가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뭐 아까 LMS라고 말씀드렸던 그런처럼 이제 선생님들이죠. 코치를 하는 분들이 그거를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얼마나 잘 판단하거나 이런 분야들을 볼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이렇게 좀 다양한 영역에서 좀 적용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뭐 CES에서 상도 받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세계 시장에도 잘 먹히는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나 뭐랄까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ARPDR라는 제품으로 이제 작년 22년도, 23년도에 연속해서 이제 수상을 했고요. CES에서 아마 교육기업에서는 처음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글로벌에서 뭔가 통한다라는 지점을 찾기가 저희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특히 서구 시장이죠. 서양 시장 쪽 미국이나 미주나 유럽 쪽에서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네. 한국에서 사용 상황을 한번 여쭤봐요. 한국에서는 쓰고 계세요라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민간 시장에서 그거를 쭉 사용하고 있고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럼 학교에서는 왜 안 써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받는 느낌인데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거죠. 예. 서구 쪽은 학교 중심의 예.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 중심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쓰느냐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제품이 얼마나 잘 녹아들 수 있게 설계를 해주느냐 이런 측면이 있어서 단순하게 저희가 국내에서 성공했던 걸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바로 성공할 수 있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지의 문화, 그다음에 현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돼야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뭐 국내 에듀테크 기업 분들에게도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을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 교육을 글로벌 시장에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도도 높이는 작업에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에게 이제 사례를 만들어주는 작업도 여러 분야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행히 이제 많은 판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이 가능하지만 스타트업 분들은 정말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책이라든지 시장 얘기를 이제 앞서서 주로 했었는데 솔직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 에듀테크라는 게 도입된
이 교육 서비스를 했을 때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되냐 그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오늘 그 지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네. 결국은 AI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요새 TV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정재 씨가 광고하시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이 에듀테크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선택을 할 때 뭘 보고 좀 고르면 좋습니까? 저는 제 제품을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릴 것 아,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고요. 네네네. 네, 그 보통은 이제 네네. 교육을 할 때 이제 보통 옛날에 종이 학습지 뭐 빨간 뭐 있고 뭐 빨간 그런 것도 펜,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전통적인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이런 광고하는 걸 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저울질 막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테크가 적용된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어,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종이로만 학습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종이 학습지가 네,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질책을 받고 페널티가 있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위축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테크가 적용된 쪽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양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어떤 아이는 뭐 10문제만 풀어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100문제 뭐 이렇게 풀게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테크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자기의 수준을 잘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테크를 적용한 부분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저 이제 아이템 땡을 했었는데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를 양으로 해결해서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게 이른바 문제풀이 해결 능력 향상 이런 건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들긴 분명히 하거든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긴 있는데, 하지만 예. 도대체 어느 정도 반복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네. 그 차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네. 근데 이제 테크가 아니라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그 그쵸. 성적이라든지 성취도라든지 이게 진짜 늘어나느냐가 사실 또 관건이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단순히 주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실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실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증명들을 좀 하면서 가고 있고요. 예.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다시 개선을 하죠. 네. 개선을 하는 작업들이 끝없이 반복돼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고 같이 연구해서 나왔던 자료는 이제 아이들은 학습을 시작해서 끝까지 완료를 했을 때 그게 마무리가 되고 성취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 AI가 접목됐을 때 한 10% 이상의 완료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효과는 증명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는 확실히 이제 학습지 시장에 스마트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에듀테크 시장 혹은 산업의 발전 방향성 앞으로는 어떤 걸 좀 보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에듀테크라는 부분이 더 강하게 이제 언급이 되는 시점이 아마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학교라는 시장이나 학부모나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접목됐을 때 부정적인 시선 분명히 가지고 맞아요. 계셨어요. 그렇죠. 화면 보고 쟤들이 뭐 하고 게임 있는 건지 같고. 게임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컨텐츠도 게임적인 컨텐츠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게이미피케이션이 저기는 학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칫 보면 게임만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팬데믹 기간에서 얻은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그게 한 10년, 20년에 도입이 될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효과가 있구나가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점점 적용되고 이제 그 추세에 맞춰서 교육부도 정부 정책도 바뀌어가고 있는 형태가 좀 되고 있고요. 에듀테크는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알아가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네, 점점 더 많이 알고 그 아는 거를 잘 전달해 주려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게 접근하는 요소들을 많이 시도할 것 같아요. AR, VR,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하고 게임처럼 학습을 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형태로 점점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향으로 더 이제 강하게 좀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확실히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런 그러게요. 생각이 드네요. 교육도 많이 바뀌네요.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에듀테크 관련해서 웅진 싱크빅의 최삼락 IT 개발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